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차 한잔의 북토크 시간인데요. 요즘 서점가에서 아주 뜨겁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책이죠. 바로 출근길 지하철입니다. 이 책을 쓰신 두 저자분은 단지 서점가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집안을 들썩들썩하게 하시는 분들인데요. 오늘 그 두 분, 박경석 대표와 정창조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이렇게 저도 네. 나왔네요, 드디어. 네, 드디어 이 교수의 책과사 유튜브에 나오셨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그 먼저 자기소개를 잠깐만 해주시죠. 예, 저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경석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노들 장애학공리소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창조라고 합니다. 네, 출근길 지하철 이 책은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오래도록 기다렸던 책인데요. 먼저 이 책을 어떻게 해서 내시게 됐는지 좀 궁금한 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박경석 대표님께 어떻게 해서 이 책을 내시게 됐는지 그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예. 제 좌우명이 있는데요. 이 좌우명이 뭐냐면 이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장애인은 죽어서 사진을 남긴다라는 좌우명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사진 찍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창조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있었죠. 네. 근데 굉장히 좌파적 성격을 갖고 계세요. 한국의 정치적. 그런데 이제 좌파적 성격은 조금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굉장히 이제 몰리는 지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몰리는 지형에 있는 우리 정창조의 이 글솜씨를 보고, 이야, 나도 책을 남길 수 있겠구나라는, 글을 남길 수 있겠구나라는. 정창조 선생님을 보고. 네. 아니, 저는 사진만 남기려고 그랬어요. 사진도 열심히 찍는데, 이야, 그래도 이 사진만 남기는 것보다 거기다가 이 글을 조금 더 남기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거는 그냥 뭐 내가 좋은 것보다 그래도 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이 세상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믿음도 있었고 실천도 있었는 거를 남겨놓으면 누군가는 사진만 보는 것보다 읽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살짝 꼬시기 시작했죠. 꼬시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꼬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벌써 만난 지가 얼마나 됐지? 만난 지는 8년쯤. 8년을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면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창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 네. 책을 쓰는데, 그러니까 꼬임을 받으시게 된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하시기로 결정하게 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부터 우리 박경석 대표님께서 그 자기도 좀 차분하게 좀 책을 남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그 지식인 중에서 좌파 진보 지식인들이 되게 좋은 책들을 많이 남겨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나서 뭐 홍세화 선생님, 뭐 신영복 선생님 네. 뭐 이런 글들을 좀 가끔 이제 특히 이제 유치장 가서 네. 주로 읽으시더라고요. 이제 유치장 할 때도 읽어요. 네, 그래요. 유치장에서 딱 읽고 나오시면은 나도 이제 좀 차분하게 좀 앉아가지고 좀 책을 남기고 싶다 이런 말씀 가끔 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될까?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야, 그러면은 네가 나는 이렇게 앉아서 쓸 시간이 없으니까 너가 나의 말을 좀 옮겨서 좀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 종종 하셨는데,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마침 또 위지더마우스에서 이렇게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맡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계속 욕망이 있었거든요. 박경석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특이함? 굉장히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사건들을 자주 일으키고, 그리고 이 사람의 사유를 좀 더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마침 이렇게 제안이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좀 거절을 하다가 이제 제안 받고 한 3일, 4일 고민하고 네,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우리 박경석 대표님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문지상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렇게 백발에 특히 묶은 머리를 한 분을 뵈면 박경서 대표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한국 장애인 운동사에서 상징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또 정창조 선생님은 어떤 면에서 이 우리 박경석 대표님의 뒤에서 또 많이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활동 지원사로도 같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원래 처음에 박경석 대표님을 알게 된 거는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네. 예, 뭐 현장에서도 싸우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만나는 거랑 이렇게 완전 무결한 활동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네. 엄청 무서운 사람이고 뭐 그렇게 만나는 거랑 이제 좀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고 관계를 좀 긴밀하게 맺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관계를 본격적으로 맺게 된 거는 제가 8년 전쯤에 이제 활동 지원사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박경서 대표님이랑 개인적으로도 관계를 좀 맺게 좀 더 되었고. 밀접하게 이렇게 예, 관계를 맺게 그렇죠. 되셨겠네요. 처음엔 그래서 활동 지원사 일만 하고 뭐 하시는 활동에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제가 뭐 같이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또 이 공간이 좀 매력적이고 저도 네, 모르게 네. 이게 잘 된 건지 나쁘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도 이렇게 좀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이 장애인 네. 운동이라는 걸 빨려 들어오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박경서 대표님이랑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장애인 운동이라든가 뭐 한국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나누게 되고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의 내용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바로 책 안으로 들어가 볼까 해요. 이 출근길 지하철은 여러 가지 장애인 운동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바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무려 23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인데요. 2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답답한 마음도 들고요. 또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또 지금 장애인 운동에서는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이동권 투쟁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우리 윤정 교수님도 노들장애인 여학 네. 교사라는 네. 걸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우리 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네. 노들장애인 여학 교사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신데요. 네. 이동권 투쟁의 이 시작은 노들장애인 야학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비장애인으로 있다가 이제 24살 때 네. 다쳐서 장애인이 됐거든요. 그때는 뭐 이동권 문제를 생각하지도 않았죠. 보통 이제 비장애인이었을 때는 이제 이동권의 문제는 숨쉬는 것과 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권리라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노들야학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만나고 그들이 왜 교육을 받지 못했는가를 따져보니 결국은 이동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 장애인의 인구 중에 70.5%가 나는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한다라는 보건복지부 통계가 있었고, 그리고 99년도에 지금은 이제 이 서울장애인 처벌철폐인데 아주 대표적인 과격한 이제 이규식 우리 대표가 노들장애인 약 학생이었을 때 여기 해화역 2번 출구에서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서 그런 사고가 있었죠. 전치 4주의 중상을 입는. 그래서 이제 노들장애인 약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까지 했던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을 이겼죠. 이기고 난 뒤에 뭐 민사소송까지 가서 이제 이 배상금 500만 원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출구에 가면 거기에 동판이 있어요. 장애인 이동권 투쟁 시작하다. 장애인 이동권연대 이규식 투쟁국장 이렇게 딱 있어요. 그것의 계기가 이제 99년도에 있었고, 그러다가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리프트 사고가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원래 리프트가 아예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88년도에 처음 이제 리프트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 책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이 지하철이 건설될 때 휠체어탄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만들어졌는데 패럴림픽을 계기로 해서 리프트를 조금씩 만들다 보니까 아예 접근도 불가능했을 때보다 리프트를 만들고 그래도 질질 끌면서 가는 거 모습 보니까 야 그래도 없었을 때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타기 시작하다가 이제 전면적으로 깔기 시작하니까 떨어져 다치고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살인기기였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건들이 전폭되기 시작하죠. 그게 99년도에 리프트 트럭 사고부터 시작해서 쭉쭉 조금씩 있다가 2001년도에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 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맨날 2024년도죠. 네. 23년을 외쳐도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기준이 2001년도. 그것을 따지면 1999년부터 이제 투쟁은 그쵸. 시작됐죠. 네, 네. 그 투쟁의 실질적인 이 행동부대가 노들장애인 아, 약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때 네. 제가 고장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노돌 장애인야학에서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네. 고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고장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가지게 되셨어요? 일단 제가 조금 고장이 났잖아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고장이란 말은 이제 고향 뭐 이런 출발 뭐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장애인 운동을 만나게 됐고 장애 운동을 하게 된 첫 번째의 이 장소가 공간이 노들장애인 야학이에요. 그래서 노들장애인 야학은 저에게는 고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중적 의미죠. 고장난 고장. 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네, 있었군요. 그 뜻이 멋있죠. 네, 네. 아,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1999년 우리 이규식 활동가가 그 리프트에서 추락한 그 일은 저희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했었죠. 이규식의 세상 속으로 그 책에서 그 책도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네. 그 책을 또 저희 이규식의 책과 사람에서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규식 덕분에 네. 제가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네. 네. 23년 동안 그렇게 투쟁을 해왔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싸워야 된다는 게 정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정재훈 선생님, 네. 이러한 우리가 지금 장애인 운동에서 이동권 투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금 뭐라 그럴까 요구라고 할까요? 네.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저도 이 활동 지원을 시작하고 이제 장애인 운동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 장애인들이 그렇게 이동하기 힘든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봤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도 보면은 대부분 엘리베이터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간혹 이제 저상버스라는 것도 이제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저상버스라는 것도 도시를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좀 봐가지고 장애인들이 정말 이 도시라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다른 도시나 어느 지역에서나 이동하기가 정말 힘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이쪽이랑 연을 맺고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 공간을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고쳐야 될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단은 그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서울시에 지금 90% 이상 역사마다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준석이 그거 가지고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잖아요. 야, 90%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저기 전장현이 이제 와서 저러는 거는 뭐 윤석열 정권 흔들기다, 뭐 오세훈 흔들기다, 오세훈 시장 흔들기다, 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 90% 이상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뭐 5%, 1%라도 지하철 역사에 그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그 역사에서 장애인들은 결국 리프트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박경석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리프트라는 게 정말 위험하고 사고가 정말 자주 일어났어요. 근데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90% 이상 설치된 이후에도 리프트 추락 사고가 계속 벌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은 그 진짜로 서울시가 약속을 계속 하고 했지만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
그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라는 거를 일단 반드시 저희가 좀 쟁취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만 설치면 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좀 장애인분들이랑 이동을 하다 보니까 좀 깜짝깜짝 놀랐던 게 지하철에서 정말 장애인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동하기 힘든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장이라고 하나요? 승강장에서 열차 탑승하는 거기 틈이 있죠. 네, 예, 네. 그 틈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넓은지 몰랐었어요. 네. 그런데 박경석 대표님 휠체어만 하더라도 그냥 이걸 밀고 들어가면은 앞바퀴가 무조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부분 역사에서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껴가지고 몸이 굴러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자주 사실은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라는 공간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장애인들의 이동권, 접근권 차원에서 고쳐야 될 것이 일단은 굉장히 많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상버스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아까 2001년부터 지금 서울시가 이제 63% 정도 도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저상버스가 63% 정도 도입이 돼 있으면 어쨌든 간에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한 거 아니냐, 어쨌든 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기다려보신 분들은 뭘 알 거예요. 같이 기다려보신 분들은 비장애인들, 이게 여기서 말이 63%지, 비장애인들이 그냥 바로 계단 있는 버스, 차별버스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차별버스가 어떤 버스가 오더라도 바로 올라타게 되면은, 바로 올라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비장애인이 5분 기다린다고 하면 저희는 20분 기다릴 때도 있고, 30분 기다릴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더군다나 이게 63%다 보니까는 출근길이나 퇴근길에는 또 저상버스조차도 비장애인 노동자들이 이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가득 차서 보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휠체어가 타기 힘든 경우도 발생을 하고 기사들이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저상버스 비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사실 100%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저상버스란 말 자체가 없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은 63%잖아요.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장애인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방에서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심지어 광역시들 같은 경우에도 저상버스 도입률이 굉장히 낮은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마을버스, 시외버스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이런 거에는 아예 저상버스가 도입된 게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를 저희가 해보면은 장애인이 버스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을 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조건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깔려 있다고 네.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 들으면 네.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가 90%, 네. 저상버스가 63%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사실은 그 퍼센테이지만큼 그러니까 장애인은 너는 90%의 사람이다. 너는 63%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랑 다름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버스를 63%만 탈 수 있거나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아니면 90%만 지하철을 탈 수 있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맞아요. 할 텐데 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얼마만큼의 사람으로 취급하는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하철역 하나만 사실은 저희가 어떤 사고라든가 아니면 행사라든가 이런 일들 때문에 지하철역 하나만 이용을 못하게 돼도 비장애인들 난리가 나거든요. 그죠. 그날. 그런데 장애인들은 당연하게 그걸 이용을 못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되게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네. 그거라도 이용하게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그럼 왜 그렇게 싸우세요? 그렇네요. 그래도 서울 중심은 아까 그런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서울은 모든 게 서울 중심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모든 게 서울 중심이거든요. 지역에 내려가면 거의 이제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동권 투쟁하는 것은 서울은 아까 그런 의미에서도 싸우기는 하지만은 지역은 불가능한 문제죠. 불가능의 문제. 여기는 그래도 가능은 한데 어마어마하게 이 시간이 지체되고 그런 문제에 속하죠. 그것 또한 이렇게 된 거는 23년의 투쟁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혜택은 또 누가 보냐? 그러면 지하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셨어요? 저도 예, 뭐 이렇게 캐리어 같은 거 끌고 다닐 때 그쵸. 다니죠. 그렇죠. 지금 노인분들 다 네. 이용하고 있죠. 예. 유아차 같은 경우에도 그쵸. 타고 예.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비단 장애인분들뿐 아니라 비장애인분들도 뭐 유아차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유아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처럼 이렇게 여행 갔다 올 때 캐리어를 끈다든지 아니면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좀 아프거나 불편할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장애인분들만을 위한 것이 꼭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왜 해주지 않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1939년도 나치가 장애인들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들을 말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타겟팅해서 죽이게 됐던 그런 작전을 티포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들은 곳곳에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서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 물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어떠한 장애인들의 죽음이 존재하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까 이동권 이야기하면서 왜 이것이 안 되는지 참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돈 때문이에요. 돈. 비용 문제. 이게 저상버스 도입이 그냥 계단버스, 차별버스를 도입하는 것보다 1억이 딱 들어요. 한 대당요? 한 대당. 네. 예. 그 1억을 들여서 장애인도 이용하게 해주는 것들이 낭비라고 생각하죠. 예. 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냥 너 안 타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는데 왜 돌아다니니? 라는 인식이죠. 1억을 그러면 장애인들, 휠체어탄 특히 장애인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이 깨지기 시작한 게 이 한참 싸우다가 요즘은 좀 깨어졌어요. 물론 법도 이제 그걸 대폐차할 때 의무화시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나갈 구멍들은 계속 다 찾고 있죠. 처음에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야 장애인 너것들도 돌아다녀야지만이 그것을 이용하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버스 타는데 보여져야지만이 이게 비장애인들이 설득되고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러면서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돈을 들이지 않았어요. 법에는 명시돼 있어도. 그 말은 이제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러면 비장애인들의 합의에서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저상버스의 이 효과성을 설문조사했는데 비장애인들이 더 좋다라는 통계가 나와버렸어요. 편하더라. 그렇죠, 좋아요. 네. 실제로 조상 그걸 통계하니까 네.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말은 일도 안 하더라고요. 비용 때문이죠. 그래서 비용 때문에 여전히 이 저상버스 도입이나 시외버스의 이 탑승 설비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는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장애인들의 삶, 구체적 삶으로 들어가 보면 장애인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야 될 돈, 한 명에 지원할 돈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이 살릴 수 있다라고 하죠. 그게 나치가 이야기한 거예요. 딱 그 논리 때문에 장애인 30만 명을 생체 실험하죠. 그걸 티포 작전이라고 합니다. 네. 티포 작전. 티포는 왜 티포냐? 생체 실험한 연구소 주소 이름이 티포래요. 독일어 잘하는 티어가르텐 포라는 건데 티포 작전입니다. 오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션 시장이 이야기합니다. 중증장애인, 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24시간을 지원한다면 시설에 가둬놓고는
이제 24시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에 나와서 살게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언론을 통해서. 딱 히틀러가 이야기한 그 논리하고 똑같아요. 네, 지역이라는 것. 그때는 아예 죽여버렸지만은 지금 사회는 돈 들어가는 중증장애인들을 가두는 방식이죠. 비장애인과 격리하고 배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돈 천문학적인 예산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설을 더 좋게 해서 내보낸다, 다시 들여보낸다. 이런 게 오시오니가 이야기한 논리예요. 딱 비용 문제입니다. 그 비용 때문에 가족들이 부담스러웠죠, 실제로는. 예. 그래서 가족들에게 지원을 해서 이 사람이 지역에서 살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자식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신문에는 한 줄씩 나타납니다. 아, 누가 가족이 죽었다. 아, 안타깝다. 이렇게 나와요. 사회적인 문제들로서 이거는 어떤 의제로도 발전하지 못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면서 눈물은 잘 흘려줘요. 아우, 너무 불쌍해요. 이러죠. 그런데 이제 중랑구에서 이 그 발달장애인 아버지가 40년을 돌보다가 첫째 아들을. 그래서 자기가 이제 늙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처와 그 동생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 아들이 걱정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이들한테 부담적일까? 그래서 이 부담되는 첫째 아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와 그 아들이 없는 둘째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새벽에 그 아이 잠자는 이 첫째 아들을 망치로 뒤통수를 3번 쳐가 죽입니다. 그래서 망치 3번 맞고 안 죽으니까 팍팍하니까 목 졸라 죽여요. 그게 형사 기록에 나와요. 재판 기록에. 그래서 그것을 이 재판관이 정상창백을 해줘요. 야, 40년을 돌봤고 그래도 자기도 죽으려고 했고 그래서 죄는 미우나 그래도 실형은 때립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줘요. 그게 이제 석방되죠. 그래서 신문에 나와요. 아, 이렇게 나오니까 그 댓글이 이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온정이 있는 사회야. 사법부는 눈물이 있어. 그러면서 쫙 오죽했으면 그랬으랴. 쫙 있는데 밤에 잠자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망치로 3방 맞고 목질러 죽인 그 장애인의 존재는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게 비장애인이었으면 진짜 완전히 무슨 그거는 뭐 악마 아버지인 거잖아요. 악마화 시키겠죠. 그렇죠. 그 죽음조차도 그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의 존재조차도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겁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죠. 오시오니가 이야기한 것, 나치 히틀러가 이야기한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시각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티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비용의 문제이고 그 비용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인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논리가 아닌가에 대해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 잘못 붙었다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냥 살짝 할 걸, 그죠? 아니에요. 사실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이제 국가에서 운용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 정말 높은 건물을 짓고 화려하게 무언가를 꾸미고 아니면 무기를 사고 이런 데 쓰는 것을 원할까? 아니면은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아니면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이들이 뭐 건강하게 자라거나 이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쓰기를 원할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부에서는 어떤 돈의 논리를 들이밀면서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든다. 사실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숫자보다 더 많은 돈을 사실 다른 곳에다 쏟아붓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